네, 슈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WTO 얘기부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WTO 일반 이사회가 어제 열렸는데 이게 핵심 쟁점 국제 여론의 움직임이 지금 한일 양국 간에서 지금 물밑으로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땠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반 미사에서는 한일 간의 주장이 워낙 팽팽하게 맞서 있고, 그리고 합의 없이 평행선만 달린 것으로 나왔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정치적 보복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또 WTO가 정한 자유무역 원칙에서 어긋났다는 점도 주장을 했습니다. 일본이 관세 무역 일반 협정이죠. 가트 제1조 회원국 간의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는 점, 그리고 제11조 특별한 이유 없이 회원국 간의 수출입 물량을 제한을 금지하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점을 회원국들에게 이해를 시켰고요. 향후 국제 여론전에서는 기세를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세계 무역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에 일본의 안보를 근거로 한 수출 규제 논리를 반박했다는 점은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공세적으로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해준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일본은 좀 수세적인 상황으로 전개됐는데요. 가트 21조죠. 군사 전용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수출 관리 조치와 관련해서 추한 조치고 WTO 협정에도 위반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지만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고요. 또 우리가 일본에 제안한 공개 고위급 대화 제안도 답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본이 지금 수세에 몰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번에 결론이 안 났잖아요. 그렇다면 WTO 제소 절차를 밟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뭐 과정이 가는 겁니까? 네, 일반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회원국들이 의견을 표명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대책을 결정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실제로 WTO에서는 규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재판, 제소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이 때문에 이사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응팀들이 지금 들어가서 활발하게 활동한 것도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회원국의 징용국 문제로 수출을 규제하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라는 점, 그리고 WTO가 정한 자유무역 원칙에도 어긋났다는 점을 이해시키고요. 국제 여론을 좀 유리하게 이끌어내서 일본의 규제 철회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WTO 제소 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승산 있는지를 이번에 가서 살펴보기 위해서인데요. 승소하기 위해서는 수출 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지금 막 시작이 됐기 때문에 피해 금액을 산정하려면 좀 시간이 좀 뒤에 산정을 해야 되고요. 또한 이와 관련해서 재판 제소 절차까지 들어가려 그러면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좀 꼼꼼히 따져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 일을 벌이기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정당성에 대해서는 피력을 많이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이런 로비나 여러 가지 여론전도 잘 펼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이사회에 많은 인력 파견했을 거예요. 일본의 이번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WTO가 출범한 게 95년도였는데요. 지금까지 소송으로 간 건은 21건 있었습니다. 이 중에 19건을 승소를 했는데요. 승소율이 무려 90%로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패소 2건 중에 하나가 올해 4월 파기된 우리나라의 수산물과 관련된 수입 규제건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출 관리 체제가 취약하다는 점, 그리고 수출에 부적절한 사항이 있었다고 계속 억지 주장을 펴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현재까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전략은 반도체 세계 품목의 수출 규제는 가트 21조에 위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 행위에도 역행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계속 펼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식의 논리 자체를 가져가면서 양국 주장을 평행성 있게 하면서 합의를 무산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안전 보장과 관련된 조치는 WTO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현재까지는 매우 제한되기 때문에 이런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WTO에 제소할 경우에 승소할 가능성이 좀 높은 겁니까? 네, 뭐 WTO 가트 21조로 둘러싼 분쟁을 재판한 적인 현재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이 주장하는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야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상당한 그 논리적 근거가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위반했다는 구체적 사례를 일본이 좀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정치적 보복이라는 우리 측 주장이 인정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재판을 좀 유리하게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WTO에 제소하게 되면은 1심에 해당하는 분쟁 처리 그 위원회죠. 패널 보고서 채택까지는 한 1년 정도가 걸리게 되고요. 그리고 2심에 해당하는 상급 위원회까지 제소가 돼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2년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적인 그 합의하에 빨리 분쟁을 마무리 짓는 게 아무래도 두 나라 간에는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양 국가가 지금 그런데 강대강으로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외에 뭐 미국이나 좀 개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볼튼 보좌관이 왔는데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한일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네, 미국은 중재에 나서면은 사태가 좀 더 꼬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WTO 일반 이사에서도 미국은 그대로 관망하는 소극적 자세를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때리는 시어머니보다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는데요. 자칫 잘못 개입했을 경우에는 양쪽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중국과 북한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동맹이 결속해야지 보조를 맞출 수가 있는데요. 뭐 현재 상황에서는 양국 간의 갈등이 깊어진다면 중국과 북한만 이룰 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문제에선 미국이 양국에 계속 또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미 삼국 관계가 원만히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뭐 한일 문제에 감독이 될 생각도 없고요. 더더욱 중재자가 되려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상당 기간 아무래도 관망,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참여연 선거 이후에 뭐 광복절을 전후해서 2탄 뭐 여러 가지 실탄을 준비하고 있다, 수출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규제가 다음번에 또 나올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나요? 네, 아베 같은 경우에는 참여연 선거가 끝나고 나서 2011년 9월까지 총리 임기 동안에 하원에 해당하는 그 중의원을 해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를 강행하기 위해서는 지지층을 결집시켜야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외교적 고립은 좀 더 가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아베가 휴가에서 돌아오는 8월 초에는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경제 규제와 관련해서는 제 2탄이 아무래도 8월 말까지는 발효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화이트 국가가 지정이 된다면은 군사 전용 우려가 낮은 식품이나 목재 위에는 모두 개별 심사라든지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이 크게 감소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밖에도 한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전국 경제연합회에 따르면은 기존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수출품에 대한 관세 외에 일본이 10% 보복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수출은 6억 한 8천만 달러 정도가 줄게 되고요. 20% 부과 시에는 뭐 한 15억 달러 정도 감소. 그리고 30% 정도 관세를 부과하면 24억 달러 정도 대일 수출이 줄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게 의료용 기기라든지 정밀기기 그리고 광섬유, 주방용품, 수산물 같은 경우는 타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우리나라의 또 일본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도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양국이 관세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을 보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베 정권이 지금 뭐 4번 연임도 가능해 보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 집권이 우리로서는 저 정도까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베 정권이 이렇게까지 길게 갈 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네, 이는 일본의 그 독특한 선거 제도 때문에 그런데요. 지지자로 구성된 후원회라든지 지방선거 조직이 일본 선거를 뽑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5분의 2 이상이 세습 의원입니다. 아무래도 2세, 3세들도 많고요.
또 낙선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원들을 지정석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뭐 정치권의 인사들이 가족이라든지 친인척을 동원해서 세력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본 안에서는 패밀리 의원, 도련님 의원, 공주 의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민의가 반영되긴 어려운 시스템이 작동이 되면서 여당인 자민당이 장기간 집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중의원에 이어서도 참여연 선거에서도 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정치적 후원회가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쳤고요. 또 아베노믹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엔화 약세가 찾아오면서 수출 교역이 숨통이 좀 터인 상태에서 지역의 민원 사업을 자민당이 들어준다든지 노인 복지의 재정을 아끼지 않고 퍼준 것도 이런 지지층들을 이탈시키지 않게 했던 주요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베 같은 경우는 집권 2기죠. 2012년 이후에 보면은 국가 부채가 아베 기간 동안에만 400조 엔이 늘어난 현재는 1,103조 엔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지만 그 버블기 이전으로 아베가 GDP를 회복시킨 지도력을 높게 평가받고 있고요. 이런 정치적인 시스템의 왜곡으로 인해서 일본 내에서는 아베의 그 위치는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의 뭐 경제적인 영향도 있지만 포퓰리즘 영향도 분명히 있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아베 정권이 길게 장기 집권할 수 있는 이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근데 부채 얘기가 나왔는데 어마어마한 부채입니다. 1,103조 엔, 우리 돈으로 따지면 1경 2천조 원이 넘는 건데 이게 국가 부채가 어마어마한 건데 부도가 안 납니까? 네, 일본 부채가 진짜 천문학적인데요. 세수가 62조 엔 정도이기 때문에 상환을 하려면 무려 18배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만약 민간 기업이라고 하면 매출액 대비 18배 부채를 안고 있다면 즉시 파산할 수도 있는데요. 일본은 희한하게도 외환위기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조차 없습니다. 이는 외환 보유액이 1조 2천억 달러에 이르고 있고요. 또 대순자산만 400조 엔이 넘는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여기에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90%가 내국인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일본 기업이나 개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인들은 장기적으로 불안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기꺼이 일본 국채를 산다는 말이 있는데요. 일본 가계 금융자산 1,800조 엔 중에서 세수를 담보로 해서 상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이런 확실성을 국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일본 국채를 매수하는 한 일본에서는 아무래도 외환위기 가능성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본이 왜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뭐 부도가 나지 않는지를 들어봤는데 이거 해결하기 위해선 소비세를 올리면 재정 적자 흑자로 돌릴 수 있고 이런 과감한 정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때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채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서 막대한 그 정부 예산이 들어가고요. 또 이 연금 지급 때문에 매년 40조 엔씩 재정 적자가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연금 지급 연령을 좀 높여서 소비세율을 10%를 올리면은 재정 건전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는 있는데요.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현재 그 소비세율 인상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 동력은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일본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요. 또 기업의 해외 이전이 장기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GDP가 좀처럼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세수는 늘어날 수 없는 이런 경제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데요. 표바신 고령자 연금 지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약에 연금 수령을 삭감한다든지 구조조정을 외치거나 감봉을 외친다면은 아무래도 이런 그 정치인들은 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개혁이라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정치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일본이 개혁다운 개혁을 한번 생각해 본 것은 고이즈미 정권 때 우정 민영화 정도만 검토해 봤을 뿐이지 앞으로 정적인 논리에 따라서 이런 그 개혁은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참여연 선거 때 뭐 경기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아베 정권이 준비 중인 경기 대책은 뭡니까?
네, 지금 아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그 미일 FTA 협상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미국산 수입 농산물 또 육류에 대한 관세를 인하 그리고 2.5%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폐를 트럼프가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흐트러진 민심을 잡기 위해서 2조엔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이번 가을 임시국회 때 제출할 예정인데요. 이 밖에도 기발한 경기 대책들이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노인 중에 치매 환자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타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보다는 장롱, 책상 서랍, 부엌 창장, 책꽂이, 침대, 냉장고, 가족의 신을 모시는 신단동에 돈이나 귀금속을 숨겨두는데요. 치매 때문에 이를 찾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라진 자산이 이런 그 규모가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 원이 좀 넘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개인 금융 자산 1,800조 엔에 대한 재산세를 매년 1%씩 과세한다면은 세금으로 돈이 환수되기 전에 소비를 하든지 그래도 안 쓴다면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쓰겠다는 극단적인 대책도 논의가 되고 있다 그러고요. 또한 새집회 발행을 통해서 장롱 속 현금이죠. 50조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해서는 한 500조 원이 넘는데요. 이를 유동화시킬 계획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바로 1만 엔권, 5천 엔권 신권이 나오면은 장롱 예금의 절반이 소비 활동으로 쓰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폐 교환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국가는 빨리 소비하려는 심리도 작동할 것이고요. 탈세 목적의 돈도 포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 일석삼조 효과 때문에 이런 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말씀을 쭉 듣고 있고 요즘 상황을 보면 일본의 여러 가지 성장 잠재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합리적으로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럼 지금과 같은 뭐 세계 경제 3위의 대국의 위치를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본 경제와 관련해서는 싱크탱크인 일본 경제 연구센터가 있는데요. 2060년이면 일본 경제는 세계 5위권, 6위권까지도 위태롭다는 이런 보고서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060년도가 되면은 잠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내줬던 세계 1위 경제 대국을 다시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자녀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인구 감소가 2030년 이후부터 좀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민 제도라든지 젊은 인구들 그리고 가파 같은 IT 기업들이 생산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후에도 계속 경쟁력을 유지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인구 감소로 인한 고령화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불황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중국, 인도 그리고 독일, 영국에 이어서 GDP 규모가 5위, 6위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마이너스 성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혁 시나리오밖에 없는데요. 이런 정치적인 시스템의 모순으로 인해서 이런 개혁이 힘들고요. 또 디지털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AI라든지 빅데이터,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무형자산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업들의 투자도 상당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을 만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게 바로 우리와 일본이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AI와 관련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견제하려는 이유도 이 때문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